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목표가가 지난달 말에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달 말이랑 지금이랑 반도체 그 업황 자체가 확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는 앞으로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셀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증시가 계속 올라가더니 어제부터는 조금씩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 이야기가 솔솔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수수료 아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국도 미국도 수수료 완전 무료인 메리츠증권의 슈퍼 365 계좌와 함께 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하라. 어제는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요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나저나 지난번에 그 AI 버블 이야기는 끝난 거 아니었나 하고 봤는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AI 내부 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비판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AI 업계가 서로 지들끼리만 수요를 창출하는 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오픈 AI는 그 돈을 가지고 엔비디아 칩을 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엔비디아는 그 돈을 또 받았으니까 다시 또 투자를 하고, 그런 식으로 둘이서 돌고 돌면서 덩치를 키워나가는 그런 구조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수요만 나타나면 안 된다, 다른 쪽에서도 수요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가 솔솔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뭐 요즘 기리분들도 아마 이제 GPT나 AI 기능 그런 것들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로 AI가 돈이 된다는 게 이제는 뭐 증명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단기 노이즈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하지만 또 언젠가는 분명 AI 버블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는 연일 급등 중. 자, 이 와중에 테슬라는 계속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전기차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최근 증권사들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테슬라가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뭘까요? 어느덧 442까지 왔습니다. 지난번에 머스크가 지가 이제 테슬라 주식을 샀을 때 그때가 $400 근처였거든요. 어느덧 여기까지 왔고, 그럼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뭡니까? 자사주 매입 소식, 그거 플러스 1조 달러 규모의 신규 급여안. 지난번에 우리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머스크가 A를 달성하면 얼마, B를 달성하면 얼마, 전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달성하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 이러한 보상안이 나왔던 거 기억하실 텐데, 그런데 그 부분이 주가를 위로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머스크가 그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그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피지컬 AI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세상이 바뀌는 그 중심에는 이 피지컬 AI가 분명 존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들고 갈 필요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자, 어쨌든 조정 이야기가 솔솔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때문에 코스피가 좀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 다른 것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요즘 우리 계좌가 상태가 좋지 않죠. 그리고 또 환율도 올라서 이제 조정받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솔솔 나타나고 있는데 정답은 없지만 시나리오만 미리 짜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조정 안 온다, 뭐 이래봐야 다시 또 올라갈 것이다. 코스피 3600, 700, 800 연말까지 간다. 만약 그런 모습이 앞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다만 반바로 반도체 바이오 로봇 위주의 세팅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게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2차전지, 네카오, 게임 이쪽으로 돈을 조금씩 넘기는 그러한 전략만 사용하면은 뭐 우리의 겨울은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반대로 조정이 온다, 지금부터 증시 한 10%는 조정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기름들 지금 딱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를 거 하나 없습니다. 뭐 100% 온다라고 확신한다면 당연히 모든 주식을 팔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확신하는 거는 그것조차도 리스크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정이 오면은 우리는 그냥 조정을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결국 그 조정은 구조적 조정이 아닐 겁니다. 뭐 시스템적 리스크가 터지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한두 달 정도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 또 어떤 게 올라갈까요? 맞습니다. 그 전에 주도주였던 반바로 반도체 바이오 로봇이 제자리를 찾아서 또 급등하고,
저점에서 반등한 지 한 1, 2주가 지나면 다시 신고가 내는 애들이 등장할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노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증시가 오르든 떨어지든 사람들이 뭘 살까, 어떤 주식에 주목할까, 그거에만 집중하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증시가 올라간다 그렇다면 그냥 홀딩하면 되고요. 혹시나 증시가 하락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거 너무 올라서 못 사겠어 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는 기회로 잡아보면은 어느 쪽이든 결국 연말쯤 내년 초에는 웃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조정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입니다. 네이버 두나무를 품나요?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단독 기사로 나왔는데 네이버가 두나무를 품는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단독 기사라는 걸 딱 보자마자 사실북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양쪽에서 말하는 게 사실 확인해보고 나중에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야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난 반면, 장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두나무는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나무 주주 입장에서는 나스닥 상장 등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네이버 밑이라니 이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이런 얘기가 나타나는 거고, 그 반면 네이버는 이거 너무 괜찮은 거래 아닙니까? 이런 평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네이버가 급등, 네이버에 관련된 기업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펄어비스 붉은 사막 내년 3월 19일 발표. 결국은 출시가 됩니다. 이제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내년 1분기 막바지인 3월 19일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또 급등한 모습을 나타내는 걸 봤을 때 역시나 그때 미뤄진다고 말을 했을 때 그때가 매수기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게임이 나올까요? 올해는 아이온2, 내년엔 붉은 사막 제가 한번 플레이해보고 주식을 살지 말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기리분들 지금 이제 배당주를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건데요. 그 이유는 12월이 되면 우리가 배당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노리는 매수세가 이제 날씨가 추워질수록 나타나다 보니까 슬슬 지금부터 사면은 배당을 받던 안 받던 주가 차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략을 쓰기 전에 통신주는 피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자, 통신의 진심인 하나증권에서는 일단 10월까지는 건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해킹 때문에 그런데요. 해킹 때문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현재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기리분들이 3분기에 SK텔레콤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도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통신주의 실적이 좋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건들지 말라고 하고요. 다만 실적에 대한 윤곽이 보이는 11월 말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의견이 동의가 되고, 그리고 이제 통신주 3사 중에 매력도는 누가 높습니까? 라고 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가장 먼저 매를 맞은 SK텔레콤이 가장 매력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킹 사건은 이제 좀 지나가고 있고 그 피해도 이제 예측이 전부 다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이 가장 낫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로봇에도 관세가 붙겠구만. 미국 상무부가 로봇과 산업기계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관세를 또 때리겠다, 로봇에도 때리겠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조사한다고 하고 중국산 로봇이 규제될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는 지금은 아직 로봇을 제대로 만들고 있지는 않으니까 지금은 큰 상관 없겠지만 나중에는 로봇을 미국에서 만드는 기업들도 관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장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로봇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오랜만에 급등하며 전 고점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로봇에 관심이 있으면은 코엑스로 오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처음으로 제1회 서울 AI 로봇쇼가 열린다고 합니다. 주제는 극한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등 70개가 넘는 회사가 참여하고
도대체 뭘 하나 봤더니 로봇 스포츠 대회, 극한 상황에 대처하는 미션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우리가 뭐 로봇 올림픽 이런 것들 보지 않았겠습니까? 로봇들이 막 달리기 하고 복싱하고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가전이다. 신기한 소식이 떴습니다. 현대 기아차를 쓰시는 분들 커넥티드카 기능을 쓰고 계신가요? 우리가 차에 가기 전에 문을 잠그거나 문을 열거나 에어컨을 틀어놓거나 그런 기능을 아마 쓰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 기능을 쓰려면은 그 어플을 직접 다운을 받았어야 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기능을 삼성의 스마트 싱스와 연동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현대차 어플을 받지 않아도 쓸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려보는 미래의 모습은, 앞으로 스마트 싱스에서 외출 모드를 키면은 집에 전등 다 꺼지고요, 로봇 청소기 작동 시작하고요, 또 지하 주차장에서는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고 에어컨을 미리 틀어놓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자율주행까지 된다면은 스마트 싱스로 내 앞으로 차 호출하기 이런 기능도 탑재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리온, 너도 K푸드지? 자, 얼마 전에 농심이 슬슬 매수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를 봤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오리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의 목표가를 15.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중국 법인의 점진적 개선, 주요 원자재 가격 안정화 등의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니 근데 여기는 왜 중국이랑 베트남 이야기밖에 안 하냐, 다른 글로벌은 뭐 하고 있나 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해외 매출 비중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은 일단 해외가 65%로 괜찮은 모습이지만 이 65% 안에는 중국이 거의 절반, 베트남이 15%, 러시아가 7%로, 그러면은 유럽이랑 미국은 어딨나 봤더니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오리온 과자 정도면은 해외에서 좀 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 3개국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그래서 주가가 안 오르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추후 이제 이쪽 시장 진출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뭐 홍콩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어디 가면은 꼭 사와야 되는 간식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 오리온의 과자가 하나 둘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지금 봤을 때는 매력도가 다른 음식료보다는 좀 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오늘 또 반도체 공부해야겠죠. 오늘은 이온 주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8대 공정 지금 거의 다 오고 있는데요. 웨이퍼 제조했고요. 산화, 뭔지 기억나시죠? 웨이퍼에 녹슬게 만드는 거. 그리고 포토는 그 녹슨 부분에 그림 그리기 위해서 감광액 바르고 빛을 쏘는 걸 포토라고 했다는 거. 그리고 시각은 그림 그려놨으니까 그 부분 파내는 거.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리고 파냈으니까 반도체 기능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착 이온을 우리가 현재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증착 봤었죠. 방막을 씌운다는 거, 얇은 막을 씌운다는 것까지 봤고, 오늘은 이온,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온 주입이 뭐냐? 정말 쉽습니다. 보통 이제 증착과 이온 주입은 하나의 과정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설명을 보면은 규소로 이루어진 웨이퍼, 원래 웨이퍼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곳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웨이퍼에 불순물을 투입해서 전기가 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웨이퍼 위에다가 전기 통하는 기를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불순물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불순물을 어떻게 투입할까 하고 봤더니 두 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확산, 두 번째는 이온 주입. 일단 열확산, 오른쪽에는 요 그림이거든요. 요 그림만 보면은 웨이퍼가 있고 산화막이 있고 이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가스에다가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이 가스가 움직이면서 웨이퍼에 쏙쏙쏙 들어가게 되는 요 방법을 열확산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딱 이름을 듣다시피 이렇게 되면은 그 정밀한 농도가 제어가 안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단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방법 말고 다르게 사용되는 게 바로 왼쪽에 있는 이온 주입입니다. 이온 주입. 요 이온 주입이 뭐냐면은 기존에는 가스에다 열을 가했지만 그게 아니라 가스를 이온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온을 샷건으로 쏘는 것처럼 그냥 딱 쏴버립니다. 강제로 집어 넣어버리는 그러한 방법을 이온 주입이라고 말을 하는데, 설명을 보면은 도핑하고 싶은 물질
물질을 이온화해서 전기장으로 강제 주입이라고 적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주입된 이온, 그 다음에 이제 주입되다가 튕겨나가는 애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샷건을 쏘면은 막 여기저기 튕겨나갈 겁니다. 그것들을 좀 안정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바로 어닐링이라고 말을 하고요. 쉽게 말해서 400도에서 1000도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면은 그게 안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칼 같은 걸 만들 때 담금질을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이 어닐링은 이온 주입 끝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산화막 형성, 증착, 이온 주입, 금속 배선 등 여러 과정에서 안정시킬 때마다 항상 하는 과정,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담금질 여러 번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여러 번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온 주입이 끝입니다. 심플하죠? 이제 그냥 왼쪽에는 이온 그냥 강제로 집어넣고 어닐링 한다,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는 반도체를 만들 때 1번부터 8번까지 한 번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갔다가 다시 2번, 3번, 4번, 5번, 6번 했다가 다시 또 돌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반도체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 층을 쌓아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층까지 다 쌓아 올리면은 그 다음 단계 후공정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증착 이온 봤고요. 내일은 금속 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반도체 기업 정말 쉽습니다.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본 기업들은 두산테스나,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ISC, 이슈페다이스, 심텍, 기가비스, 캠트로닉스, 파두, 솔브레인, 테스 많이도 봤네요. 후공정, 유리기판, SSD 컨트롤러, 식각 소재, 증착 장비 기업까지 봤고, 오늘은 어디에 관련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증착 이온 주입에 관련된 기업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찾아보니까 PSK가 있더라고요. 시가총액은 지금 9천억이 목표가는 39,000원짜리 리포트가 지난달 말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PSK는 뭐하는 기업인가? 반도체 전공정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소부장에서 장비를 맡고 있고, 드라이 스트립, 드라이 클리닝, 하드 마스크 스트립, 엣지 클린 등 식각 및 세정 장비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PR 드라이 스트립 장비가 주요 수익원이라고 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증착하기 전에 PR, 포토 레지스트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과정을 할 때 감강에 바르고 난 다음에 빛을 쏘지 않겠습니까? 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감강액을 날려버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감강액을 날리는 그 기계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웨이퍼 표면을 세정하거나 잔여물을 제거하는 등 반도체 전공정에서 뭔가를 깨끗하게 만드는 청소 전문 기업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말에 리포트를 냈는데 그때 당시에 PSK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봤더니 지난달 목표가 39,000원을 제시를 하며 TSMC의 중국산 장비 배제 결정으로 인해 상대적 수혜 기대감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 말하는 그 내용이죠. 반도체 사이클이 돌게 되면은 장비의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목표가가 지난달 말에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달 말이랑 지금이랑 반도체 그 업황 자체가 확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는 앞으로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23년 반도체 하향 사이클에서는 실제 꺾이는 모습이 나타냈으나 다시 또 어느덧 다 회복했고요. 내년에는 매출도 영업이익도 신고가를 쓸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년 퍼 11.7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홍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의 같이 홍보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